예,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좀 그리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2020년도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리스 해운의 발전과 성공 요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저술 작업의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한 2년 동안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문헌섭외에 비슷한 그런 어,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그리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해운에 대해서 문외한이 있는데 95년도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이제 저는 해양 선박 금융 이쪽으로 이제 강의를 2000년 초부터 했는데 이때 이제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저자들이 많은 저자들이 이제 그리스 출신 학자가 많습니다. 많고 또 제가 2010년에 영국의 카스, 지금은 이제 베이지 비즈니스쿨 됐죠. 카스 비즈니스쿨에 가서 그게 해운 금융 무역 학과의 담당 교수들을 만나고 할 때도 보니까 그리스 교수고 그 과를 맡는 사람도 그레메노스라는 지금 원로 학자이신 그 분인데요. 그분도 그리스 사람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해운과 해양 금융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 보니까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그리스가 지금 경제 규모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1위의 선복량을 갖고 있는 국가, 아마 세계 선복량의 한 1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2019년, 18년 해양금융대학원을 개설하면서부터 또 제가 그런 그리스 교수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 사이에 부산에도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고 지내면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한 달 정도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학점을 좀 취득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지금도 그때부터 이제 2019년 1월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학생들을 한 달 가서 어, 해운 금융하고 또 그리스 해운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리스 때 관심 가져서 이제 오늘 이런 많은 부족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책을 우리 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튼 어, 그리스 해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아마 제목을 이제 처음에 출판사 넘길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목을 넘기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그리스 해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제 책자는 총 14개장에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가 많은 2차 그러니까 문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서 이게 어, 그리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해도 좀 필요하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에서 특히 현대 진공업의 출범에 있어서는 그리스 리바노스라는 선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담았습니다. 담고 또 그리스가 우리나라 조선소의 발전은 선봉량이 얼마 되는 것도 제가 통계를 좀 받아봤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그리스가 여러분 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많이 읽고 또 이해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가 제가 이제 쭉 보니까 BC 146년인가 그때 그리스의 고린토가
점령되면서 그리스가 아마 로마 식민지로 되는 그런 기원전이죠. 그렇게 해서 1832년에 이제 공식 독립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약 2000년 가까이 주권을 잃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그리스가 해방 1832년 이후에 지금 한 100, 그러니까 150년, 140년 지나면서 이 세계 1위의 회원국이 됐는가 이런 걸 보려니까 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해운 역사를 볼 것도 필요하다 했는데 이쪽 자료는 옛날 고대 해운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 2차 대전 이후에 그리스 해운에 대한 통계 자료들은 좀 잘 정리된 논문들이나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해운의 역사적인 그런 측면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그리스 정부가 해운 산업 정책을 어떻게 구사했는가를 두 개의 장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 해운 산업 정책, 특히 이제 입법을 통한 해운 지원 정책, 그리고 7장에서는 그래서 정부 이제 조세, 특히 이제 그 토니 텍스 도입과 금융 지원 정책, 그리고 이제 제4부에서는 그리스 해운기업의 특성을 선대라든지 해운기업 현황이라든지 해운기업의 자원이라든지 또 해운기업의 구조적인 특성 이런 계산 4개 장으로 나누어서 문헌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부에서는 그리스 해운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운기업들이 통상 보면 그 선박 구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대부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조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대출을 통한 그리스 해운기업 자금 조달. 근데 그리스는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안 다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미약하다 보니까 그리스 선박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국 은행들 내지 자국 금융의 비중은 30%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나머지는 대개 해외 금융권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또 그리스는 그 아테네 정부 거래소가 있지만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을 보면은 대개 미국 뉴욕 증권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을 그 자료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 연구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3부부터 4부, 5부 이런 요 사이에 있는 문헌 고찰 이런 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6부에서 요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 그동안에 이제 쭉 살펴본 이 그리스 해운이 오늘날 세계 1위가 됐는데 그러한 1위가 되는 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이런 그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그 경제 규모가 그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해운 시장을 이 18%까지 차지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가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이제 문헌을 쭉 이제 읽으면서 앞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 6부에서 그렇게 해서 예, 제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저희 이 바다 지도와의 대회에서는 우선은 그리스 역사와 그다음에 해운사, 그다음에 현재 그리스 해운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해운하고 우리 한국 조선 간의 관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 해운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치러봤습니다. 나이브하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가 원래 봄인가 그때 우리 전 그리스 주 그리스 한국 대사를 역임하신 안녕집 대사님께서 사실은 상당히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보다 더 좋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조금 그리스에 오래돼서 좀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공식은 헬레닉 리퍼블릭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은 지금 이게 자기들이 이제 1821년에 오데사 그쪽인가 어디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국제 공인된 것은 제가 알기로 183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는 아테네고, 아테네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가장 잘 아는 그리스의 고대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죠?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아테네 인구가 한 370만 명 된다고 하고 있고, 면적은 11만 한 2,000km 제곱미터 되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토 현황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산지 이런 게 한 70% 되고 그 평지는 한 30%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섬이 6,000개가 되고 있고 사람이 있는 섬이 227개가 되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해안선은 전에 우리 암대사님 말씀하셨을 싶은데 약 14,880km 되고 있다. 인구는 지금 2018년 현재 1,0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1인당 소득이 약 4만 400달러 2019년 현재 그러니까 구매를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업률이 한 19%좀 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이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는 BC 140년에 이제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되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그리스가 BC 한 800년대부터는 자기들이 그 주변 남부 이탈리아나 그 다음에 흑해 지역 그 다음에 터키의 서부 에게 이쪽으로는 거의 그리스가 또 시민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들 그리스 시민들이 가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대는 또 인도까지 영토를 확정하고 했던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알렉산더 대왕 서거가 BC 323년에 이후에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이집트의 프토로메이 왕조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서거하는 BC 30년이 이제 되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헬레니즘이 끝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지도가 이제 오늘날 그리스가 이제 되어 있고 국가하고 지금 주변에 보면 이제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다음에 북마케도니아 이런 그다음 터키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게 지금 보자. 요 섬이죠. 요 섬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 선조 가장 많이 나온 히오스 섬. 그 그리스 히오스 섬인데 요 섬은 사실은 현재 터키 이즈미르에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고 섬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역사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크레타에서 이제 출범한 크레타 문명이 어떻게 보면 에게 문명이라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BC 2000년부터 시작됐다는 학자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구분한 것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 문헌을 보고 적긴 했지만은 또 BC 3000년부터 그 에게 문명이 시작됐다, 크레타 문명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크레타 문명은 저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기 그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크노소스 궁전, 지금 크레타 섬이죠. 있고 이때 이제 그 보면은 제가 크노소스 궁전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 벽화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크레타가 이제 이집트하고 이런 페니키아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어떤 조선 기술이라든지 항해 기술 이런 것을 많이 흡수를 했고, 또 문자도 페니키아에서 따오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 문자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에게 문명이 이제 1100년까지 유지되다가 이게 또 1100년 되면서 이 그리스가 그 사이에 이제 또 미케네가 이제 이 에게 문명이 이제 크레타 중심에 있다가 한 1500년쯤 되면서 이 크레타 문명이 또 사라지면서 이제 미케네로 본 펠로폰네소 반도의 미케네 왕국으로 그쪽 주도권을 뺏기면서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이 이제 미케네 문명이 또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케네는 금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황금 가면이 지금 국립고고학관 아테네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거를 아가메논 왕이 황금상이라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황금 가면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면서는 BC 1000년부터 한 300년 동안은 그리스가 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 해가지고 뭐 문헌이라든지 제대로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탑된 그런 어떤 문명 발달이 조금 끊겼던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슬기 아르카이시기라 해가지고 BC 800년부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2차 전쟁이 끝나는 480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저게 고대 올림피아에서 BC 776년에 시작돼서 그게 오늘날의 올림픽 기원이 되고 있죠.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고승길에서 BC 485년부터 저게 알렉산더 대왕이 서거하는 323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저게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그 조금 안정기를 찾고, 특히 이때에 고전기 때에 아테네 도시 국가가 이제 해상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그리스가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의 문화유적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1호 그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이 시기에 있다 제작됐죠. 건축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시기 때에 그리스의 많은 문화 유적들이 건축되고 어떻게 보면은 형성됐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다가 바빌론인가 거기서 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세계 왕조로 쪼개져 있다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 왕조가 로마에 이제 완전 점령당하는 BC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헬레니즘기도 끝이 나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 문화가 유럽과 아시아권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게 이게 이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중복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 로마 시대를 들어가면서 그리스가 또 로마가 우리 동로마, 서로마 소위 말하는 그래 나눠지면서
1453년 AD, 그러니까 기원 후 1453년까지 이제 로마 시대였다. 그때 그런데 이제 로마 특히 이제 그 우리 동로마 비잔티움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그리스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시기입니다. 제가 문헌을 읽어보니까 깊이 모르지만은 이때 공용호가 황제가 어떤 황제 그때 라틴어를 안 쓰고 그때부터는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리스의 영향력이 컸던 그 동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비잔티움의 문화가 우리가 훼손되어 있고 이때 이제 성 소피아 요즘도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소피아 성당도 그때 건축되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453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 점령을 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이슬람화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됐죠. 그래서 1453년부터 1821년 요 사이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영향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고요. 그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이 약 10년 동안 전개되고 나서 그러고 이제 1832년에 독립하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책에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가 132년에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그런 기념으로 아마 만든 문으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사진은 여러분 그 아테네 가서 방문하다 보면은 이 하드리안 문 근처에서 볼 수 있는데 사진인데 이게 그리스 독립운동 할 때 그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메솔롱기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메솔롱기를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러 왔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이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바이런의 그 어떤 그 그리스의 독립을 응원하는 성원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서 그리스의 어떤 이게 어떤 그런 어머니가 바이런을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런을 이렇게 선사하면서 그리스 독립을 이제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상당히 그때부터는 이게 그리스 독립운동을 상당히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이 정도로 해서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해운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데 사실 문헌이 옛날 고대 그리스 해운사에 대한 문헌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학계지 발표되지 않았는 문헌을 내가 이게 뒤지다가 하나 그리스 해운 히스토리 오브 그리스 그리크 shipping인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제 나름의 이제 이런 그리스 해운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BC 3000년부터 또 800년까지 끊고 800년 아까 우리 앞에서 그리스 역사를 끊듯이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졸기 시작 전에까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졸기부터 이제 아까 헬레니즘의 고전기가 끝나는 아르카이크 시대 그러니까부터 고전기까지를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을 나누고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로마 그 다음에 그 오스만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런 식으로 독립 이후에 이렇게 나누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아르카이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기 시대는 그리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사는 영토도 좁고 이러니까 식민지 개척하고 또 식민지 개척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해서 영토가 땅이 비옥한 그런 어떤 지역, 그러니까 남부 이탈리아나 저기 흑해 지역 이런 데 가서
옥토로 갖고 가지고 하는 그런 이주를 하고 이제 식량 생산해서 또 본국으로 또 수출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고 또 BC 490년과 480년에 그 앞에 또 490몇 년이죠. 그때 또 이오니아 지역에 그 그리스 본토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도시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 페르시아가 한번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때 이제 490년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라톤 전투가 아테네에서 한 100리 떨어지는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페르시아가 많은 군사를 아테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군사였는데 불구하고 져버렸죠. 져버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480년에는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또 저기 페르시아를 무찔렀던 그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네. 480년 요때가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해운이 알겠습니다. 그 480년 롯데가 프리스에 대해 웹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해운이 저게 오늘날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그런 어떤 해운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오른쪽 이 지도에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지금 말씀했던 그런 고대 그리스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 좀 흐름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사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트로이 전쟁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미케네 왕국의 아가메논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이 헬레네가 파리스 왕자한테 납치된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한 200년 되거든. BC 1200년에 일어났던데 그때 또 그리스가 동원한 그 선박수가 한 1100척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리스는 아주 고대 시대부터 이런 그 선박을 활용하고 또 해로를 활용하고 하는 이런 어떤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민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 참고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스만 제국 이럴 때 이제 보면은 로마 시대 이런 데이터들이 잘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는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 시민들은 거의 무사 이런 군인 이런 역할만 하고 나머지 이런 해운 뭐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 사람들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걸 맡기고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주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운 분야, 해양 분야에서는 꾸준히 자기들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포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616년 헬라크라우스 황제가 그 동로마 그 비잔티움 시대의 공용어를 그리스어로 해서 정도로 이제 그리스의 세력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가 또 수출 품목들 쭉 있는데 이런 품목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주로 선박을 통해서 이제 운송될 때 해상 수송 역할을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슬람 국가에 있으니까 그리스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이제 독립에 대한 이런 문헌들 읽어보니까 그 오스만 제국들이 여러 민족들을 통치하면서 밀렛 제도를 밀렛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각 민족의 종교와 이런 문화를 존중해주는 그런 제도였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 같은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헬라인들이
굉장히 자치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또 선박을 소유하기도 했고 또 그 분야에서는 그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해운 분야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세력을 구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오스만 제국이 이런 그 세력 다툼에서 1774년에 큐축 카이나르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또 상당히 이제 이 그리스가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름 또 해상 활동을 전개했던 그런 하나의 협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가 그러니까 제가 그 1768년부터 1807년 사이에 보면은 그리스 소유 선박들이 그 유럽 이 주요 항구에 상당히 왔다 갔다 한 배들이 많더라고요. 통계 자료를 원들 보니까 그리스의 해운 사학자로 할라 퍼티스라는 여성 학자가 계신데 이분의 자료들을 쭉 보면은 이 당시에 베니스부터 해서 몰타, 뭐 제노바 이런 마르세유 이렇게 쭉 다니는 그리스 선박들이 총 한 100년, 40년 사이에 약 349척이 그리스 소유 선박이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독립운동이 이제 그 1821년부터 시작돼서 해방이 그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쭉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그리스가 독립하고 나서 보면 그리스 상선이 이제 1789년도에 314척이었다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항에 그리스 선박이 이제 들어간 그런 통계 자료가 그 에코노무라는 분의 학자에 의해서 쓴 자료에 보면은 그리스 선박이 얼마쯤 됐다는 걸 또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1832년에는 798척이 되고 그 전에는 보면은 1830년 31년에는 1000척이 넘었는데 이때는 이제 왜 이렇게 또 배가 그 사이에 많이 줄었는가 하면은 독립전쟁 하는 가운데 선박이 많이 파괴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쭉 선박이 이제 보유량이 증가하고 제 책에서는 이제 그 쭉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선대를 어떻게 늘려왔는가는 통계가 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리스 선대가 지금 저희가 베슬밸류라는 내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21년 4월 기준에 한 5,000척이 넘고 데드웨이트 기준에 3억 9천 데드웨이트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선박이 벌크하고 탱크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벌크하고 탱크에 특화되어 있고 또 컨테이너는 5.8% 정도밖에 안 되고 요즘 와서 이제 LNG, LPG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 해운의 위상을 보면은 오른쪽 여기 표에 보면은 그리스 1등인데 그 데이터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웅쿠타드 리뷰 트랜스포트죠. 거기에서 머리탐 트랜스포트에서 놓은 22년 1월 기준으로 그리스가 약 4,870척에 여기 아마 아까 앞에 하고 좀 다른 건 아마 그 통계할 때에 요 통계는 1000그로스 톤 이상의 선박을 기준으로 집계한 거네요. 그래서 4,870척이고 지금 현재 데드웨이트는 3억 4,430만 데드웨이트. 그래서 세계 선봉량의 중에서 이제 약 17.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현재 그 어떤 위상이라 세계 해운 시장에서 위상을 할 수. 그다음 최근에 이제 차이나가
일본을 앞질러서 전체 시장의 12.74%고, 그런데 차이나하고 이 밑에 홍콩이 또 뭐 홍콩까지 합치면은 사실은 그리스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데드웨이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렇죠. 조금 더 그 차이나가 홍콩까지 합치면 좀 더 많은 걸로 보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6위로 되어 있고, 지금 선박 보유수는 1,680척에 데드웨이트는 약 9,200만 데드웨이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해운이 그리스 경제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는 관광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운이라는 이야기는, 해운이 이 표는 이제 그리스 해운이 이제 보면은 외화 가득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년에 외화 가득 규모가 약 100만, 1000만, 138억 달러 되고, 실제 또 앞으로가 나가는 거 치면은 순수하게는 약 39억 달러를, 유로, 39억 유로를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효자 산업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해상 운송이 이제 GDP 상승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전체 GDP에서 이제 규모로 보면은 약 120억 유로, 그리고 GDP 구성비에서는 약 6.7%, 현재 2019년 현재. 그리고 대개 6%에서 7%수는 2014년에는 7% 수준으로 같이 같은 기이고, 지금은 6.7%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해군이 그리스 GDP 부가치 한 7% 정도, 7% 내외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있어서 크게 이제 여기에 1972년에 우리 그 심주영 회장님께서 영국의 바클라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선박을 누가 발주할 것이, 당신이 짓는 선박을 누가 구입해 줄 거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찾아간 사람이 리바노스입니다. 지금 이 리바노스는 아직까지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 계시고 선 엔터프라이즈라는 해운회사를 갖고 있죠. 이때 두 척의 선박을 이제 바론하고 바로니스라는 선박을 발주했죠. 발주해서 현대중공업이 그때 그 당시 현대조선이 도크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선박을 건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4년인가 완공을 하고 했는데, 두 척 중에 한 척만 가지고 한 척을 안 가져가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이게 발주가 안 됐으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출범하는데 아마 제때 72년도에 못했지, 74년에 그때 못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74년 6월에 현대중공업 이제 아까 말했던 리바노스가 발주한 선박 두 척이 7301, 7302호의 명명식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있었는데, 이때 이제 리바노스 부부인가, 리바노스죠. 여기 계시는 분이 리바노스고 우리 정 회장 네 분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런 부분도 제가 제 책에 다 좀 상세히 기술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 그리스 해군과 우리 조선 사이의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스가 선박 발주량의 약 70%를 자기들이 한국에 발주하고 있더라고요. 70% 가까이를. 물론 그것보다 좀 못한 집도 있고 80% 이상을 발주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가 수주하는 그 수주량, 전체 수주량 중에서 약 20%를 그리스 선사로부터 우리가 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굉장히 그 그리스는 그리스 해운은 우리 조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효자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제가 쭉 정리했으니까 연도별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해서 그리스라는 나라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경제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또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 해운 1등의 해운국가가 되었는가 이런 걸 좀 의문을 갖고 쳐다봤는데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그 그리스의 어떤 해운 전통이 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 해운사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래전부터 페니키아나 이집트로부터 조선 항해 기술을 전수받았고 또 그 1200년경에 트로이 전쟁을 떠날 때 그때 함대를 1100척인가 그렇게 출범했다는 그런 사실을 본다면 이미 그리스가 선박 건조 기술 그 당시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BC 480년에 그 페르시아 전쟁할 때 사실은 그 아테네도 그때는 완전히 뭡니까 다 점령됐거든요. 점령되고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아테네 장군인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그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마라톤 전투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페르시아가 다시 또 우리 그리스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침입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막아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우리는 도저히 육전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페르시아군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바다에서 우리가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 라우리온이라는 그 은광이 있었습니다. 은광에서 나오는 그 수입을 그때 이분이 이제 주장하기 전에는 다 아테네 시민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눠주는 거는 우리가 안 된다. 그 나눠주는 돈을 갖고 우리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의 침범을 대비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아테네가 그 돈을 기반을 해서 한 200척의 선박을 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단 노선을. 그래 가지고 그 선박을 또 항해 조정하는 또 일반 어떤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을 아니면 노예까지 동원해가지고 선박 조종사로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그러한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테네 민주화도 선박을 활용한 이것이 확대되면서 활성화되면서 민주화도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 시민들이 노예도 이게 평민을 갈 수 있는 투표권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테네가 중심이 된 이 살라미스 해전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가 해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어떤 바다를 활용하는 데 자신감 갖게 된 것이 오늘날 그리스 해운 발전에서 상당히 기본이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이제 오랫동안 그리스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런던이나 마레쇼유나 그다음에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뉴욕 이런 데도 많이 그리스인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또 해운 기업을 창업을 하고 또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것이 또 그리스 해운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 들었고 아까 또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쭉 패밀리 비즈니스로서 지금
몇 대에 걸쳐서 해운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있고 제가 오른쪽에 보면 저게 이 템스트 클래스 장군의 어떤 형상 그죠. 이고 옆에는 이게 이제 사람의 세전에 대한 그림인데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 그리스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라든지 그 유럽 이런 지역에 회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그리스가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땅을 소유가 있었고 또 많은 섬이 있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일본 그 해운에 대한 원은 발표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일본 그 우정선이 그 지금 현재 NYK 그거 아닙니까 모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본도 섬이 많다 보니까 아마 우편물을 배로 다 그 운송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해운업이 발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섬이 뭐 6천 개가 된다 하는데 그런 섬을 연결하다 왔다가 왕래를 하고 또 특히나 그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식량을 확보해가지고 확보한 식량을 남부 이탈리아나 흑해나 그다음에 터키 인도에서 가져오려 그러면은 해상 운송비 루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뭐 육상 길이 또 산악지 되니까 어떻게 제대로 뭐 말을 통해서 뭐 그다음에 수송 수단이 요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의 오늘 해운에 발달할 수 있었고 그게 그렇게 배를 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양 친화적인 바다 친화적인 그런 어떤 그리스 민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여기에 녹아있는 이 키오스 섬 요 섬이죠. 이 키오스 섬 출신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가장 큰 선대를 갖고 있는 앵글루크시스, 사코스, 프랑고 그러니까 나비오스 이런 그룹들이 전부 다 이 키오스 섬 출신입니다. 이 오너들이. 예, 그리고 키오스 섬은 제가 또 가서 현재 시험을 잠시 하루 가보기도 했는데 가니까 마스텍이라는 상당히 어떤 약재로도 쓰이고 하는 그 나무가 거기서 생산되고 그 진이 나무에서 나온 진을 채취해 가지고 또 수출하고 하는 가운데 또 해운을 발달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쪽 현지인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부분 앞에서 성과 본토 연결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 확보 요 부분도 이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해운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일본도 우수한 인재들이 해운기업에 많이 취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는 저는 가끔 만나면서 이야기가 그리스 에게대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리스 젊은 인재들이 갈 데가 없다. 제대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해운업에 그리스 인재들이 모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은 사회과학, 뭐 금융권에 많이 가고, 또 자연과학, 공과대학은 삼성전자 많이 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 해운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가깝지 않느냐, 산업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해운에 대한 노하우와 또 그런 어떤 전략 구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나면서 이 어려운 해운을 어려운 가운데 지금 세계 또 1등 해운을 유지하는데 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유명한 인재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선박을 해운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가들은 초기에는 실제 승선을 했던 그런 선원들 출신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선박 운항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난리지. 우리가 명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는 그런 암묵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몸속에 다 체득되어 있는데 이걸 기반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이세 뭐 이래 넘겨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쭉 축적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해운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하나의 그 노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그림에서도 조금 그런 제가 구리엘 모스 교수가 쓴 논문에서 조금 인용했는데 아주 참고하시면 또 그래요. 호황기라든지 불황기 또 그 증상기 사이에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고 또 있는지 이런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는 예를 말다시피 어설 플레이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트랜스포테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박 매매를 통한 그리스 해운 기업들이 수익 창출도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중고서 시장 인데에서 보면 그리스 선대들이 선박 구매를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약 13, 평균 구매가가 약 100만, 약 1,300만 달러 정도 되고, 예, 늘 선박을, 그러니까, 최근에도 2016년 자료인데 이게 약 285척을 세계 선대 약 23%에 해당하는 선박을 구입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박을 값 살 때 사가지고 성과가 올라가는 현경이 살아나면 우리 주식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그런 형태로 이 선박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또 해운 경영에서 있어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패밀리 비즈니스 이게 유지되고 있고 또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게 보면 특히 패밀리 비즈니스는 각 어떤 특정 지역의 섬들 경우 아까 앞에서 말한 키오스 섬 이런 그 다음에 안드로스 그 다음에 이오니아의 케팔로니아 뭐 이런 섬들 이타카 크레타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문들이 또 서로 또 혼맥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화학을 확보하고 자금도 확보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리스 해운이 윈윈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 사람들은 뭐 저는 깊이 있게 못 사귀어봤지만 우리 안 대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개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 경영을 하다가도 가끔은 이제 이거 경영 승계 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으면 뛰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창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앵글로폴루스, 앵글루시스, 그 다음에 프랑고스 이런 여러 해운 가문들이 분사 기업들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물론 이게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구리엘 모서라는 교수가 논문 발표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해운 기업들이 분사를 하고 해서 또 그 기업을 키워나가면서 선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것이 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 추구 기업가 정신이 해운 산업에서 발휘되고 있다. 이런 것이 또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 정부가 나름 지원 정책 우리가 했는데 특히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 2차 대전 끝났을 때 미국이 2차 대전 그 전수 전략 문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전시 표준선 그 리버티를 약 2,000층인가 그래 건조를 했다고요. 이걸 나중에는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팔아야 된다고. 그때 그리스에 배당된 게 약 100척이 됩니다. 100척인데 이 당시 그리스 해운계는 이 배를 팔 때 달러를 요구했는데 달러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파운드를 일부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스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리스 정부가 보증을 일부 하면서 그리스가 전시표지에서 100척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 해운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그리스 여기 오른쪽 그림들이 이제
그 전시표지선의 하나의 사례들인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난번에 안 대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헌법에서도 그리스 해운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있는데 그게 구리알무스 교수 논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3년에 법 2678이 제정되고 이 법에 대해서는 헌법의 112조에서도 이 법에 대한 어떤 그 조문을 마음대로 그 삭제한다든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헌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헌법 107조에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를 하면서 또 특별 어떤 일종의 경제법을 제정하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53년에 법 2678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 해외에 있는 배들이 또 그리스로 취직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제 2678법인데 제가 쓴 책에 이 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나름대로 제가 문헌을 조사해가지고 좀 설명한다고 해놨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뺐은 것 같은데. 그리고 통세 제도가 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입되었고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쭉 그리스 해운에서 좀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이런 그리스 해운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다면은 그 꾸준히 내려오는 어떤 그리스 해운 해운 전통을 우리도 좀 앞으로 좀 살리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승승경을 활용한 해운업 창업, 그리고 또 그리스에서는 해운이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운이 앞으로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산업으로 되고, 그래서 우선 인재가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운계에서 또 그 해운 시장 흐름을 굉장히 적기에 파악하고 또 어세플레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해운업 발전을 또 우리가 같이 아까 앞에 물론 승승경험한 어떤 해운 창업하고 연결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최근에 와서 우리 대학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고로,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국제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도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뺐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 적당합니다. 예, 예. 아이고 교수님, 요 책이 이제 곧 출간이 되죠? 예, 지금 인쇄에 지금 들어갔고요. 예, 예. 아마 이달 안에 아마 이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 앞에서 제가 보인 이제 인쇄 표지거든요. 예, 예. 예. 꼭 베스트 셀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 평소에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연히 그리스 사람들이 이 학자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 대해 관심 갖고 해서 제가 어설프게 사실 굉장히 어설프게 정리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 좀 지정 토론을 통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영집 대사님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간 편안하셨죠? 그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한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별로 예,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뤄주셔가지고 그리스 해운 전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 그리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기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쭉 그리스 해운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해원을 보니까 아주 특정 선종이 아주 강하더라. 그럼 이제 벌크선 그리고 유조선 이런 부분에서 요즘 굉장히 좀 강하고 세계적으로도 그 부분에서 제일 강하다는 걸 이제 그쪽 있으면서 이제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가족 경영 회사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M&A가 굉장히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 가업으로 상속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큰 M&A는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회사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런 인연이 상당히 좀 오래 가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선사,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것도요. 전기선사 이런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것은 굉장히 센 데가 많지 않습니까? 멀스크나 뭐 MSC나 뭐 코스코나 뭐 과거 우리가 한진도 그렇고 뭐 대만 것도 그렇고. 근데 그리스는 그런 중심이 아니고 부전기선사, 그러니까 트램프 쇼핑이라 그러죠. 그것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그 세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주로 용선으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그 기업 형태를 보이는데 기업 활동 형태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트램프 쇼핑이라고 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지만 그쪽에서 돈을 벌려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력하고 또 전문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비록 그 진입 장벽은 낮지만 거기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배를 제일 많이 그 신조를 해가지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제 그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반면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그 선사들 간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덤핑을 시키는 그런 데도 또 규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 손해나는 일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도 이제 좀 고부가가치선, 뭐 요즘 LNG선 많이 하고 뭐 하는데 그런 부분 최근에는 뭐 이산화탄소 뭐 운송선도 만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덤핑이 크게 작용되지 않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경영진과 선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박 매매 차익을 얻는데 귀신이다.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도 좀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좀 배울 점을 배워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옛날에 과거에 굉장히 못 살 때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해외 동포 네트워크가 굉장히 셉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특히 이제 미국, 호주, 그다음에 영국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의 그리스 쪽에 디아스포라가 많이 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중심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해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잘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물론 현재도 우리나라 배를 많이 신조에 가지만 우리하고 항상 경쟁을 하는 나라가 일본, 그다음에 중국에 또 좀 싸게 준다면 많이 또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애국심을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스산 물품을 조금씩이라도 좀 사주고 좀 그 사람들이 좀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은 저도 선박 이제 건조해가지고 행사를 가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선주사에서 여러 가지 식사도 잘 대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찬 뭐 오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뭐 그리스 와인 같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그런 거 행사할 때는 그리스 것을 다 써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좀 그래도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조그만 것부터 좀 우리가 배려를 해가지고 더 많이 우리 것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야 되겠다. 한번 좋은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만약 우리 아이나 우리 조카나 누가 새로 그 해운 분야에서 젊은 나이로부터 시작을 하겠다 한다면 우리 해양대학교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을 한 1년 정도라도 그리스의 그 해양대학교들이 아주 센 데들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보내가지고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친구들, 거기 있는 동료들 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 해운을 주름잡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젊었을 때부터 좀 네트워킹을 좀 잘 갖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우리 그 학교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학 같은 것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선주나 거기 CEO 같은 사람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도 많이 탔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전문가가 본인이 뭐 다 압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사람들 오면은요, 딴 거 안 하고 전체 시향표 쫙 보고 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해운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판단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아주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하는 방식을 옆에서도 좀 많이 좀 지켜보고 또 좋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년 12월에는 우리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간 IMO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이분이. 또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제가 영국 갔을 때도 보니까 그리스 선주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임 사무총장을 자주 모시고 또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왔을 때 임 사무총장이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좀 협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엑스퍼티즈를 활용을 해서 그리스 선주들에 접근하고 그들과 좋은 네트워킹을 만들고 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예, 안 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안 대사님은 그 우리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또 그리스 해운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선박 금융의 전문가이신 이동해 그 박사님으로부터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네, 잠깐 화면 공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기 이기환 교수님이 공유를 내려주시면 아, 제가 공유를 하나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면 될 건데. 예, 그러면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책이 나와서 그리스 해운의 해부 제 첫 번째 코멘트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그런 DNA 또 역사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성공 요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뜻깊은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내년에 저희가 톤세 관련해서 이 일몰 기한이 돌아오고 하는데 성공 요인 중에 중요하게 그리스 정부의 이야기를 지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그리스가 톤세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유럽의 많은 이 해양 강국들이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톤세를 도입해왔던 우리나라도 뭐 해왔지만 계속적으로 이 톤세를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예전에 이 한국형 선적을 이야기하다가 그리스 선적을 한번 뭐 나름 저도 연구를 했는데 아마 우리 안 대사님 이야기 말씀하신 내용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약간 좀 코멘트 하다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좀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가 이 해운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중일 한국을 비교를 많이 했지만 그리스를 보니까 아주 우리하고는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특장점이 글로벌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의 98% 이상을 제3국가, 거의 이제 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더라. 그래서 그간에 저는 저 부산에 있으면서 우리 이 선화주 상생 이런 쪽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 쪽은 국내에 묶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주로 타임 차터 위주로 차트 아웃을 하면서 묶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시황이 변화하면은 그때 배를 빼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보는 아니면 배를 팔거나 해서 적극적인 캐피탈 게인을 얻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랜 교수님이 이야기한 오랜 해운업에 대한 지식과 또 그런 어떤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해운 시장을 그때 보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장기적인 그런 계약에 묶이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시장에 그냥 오픈돼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팟 마켓에 그냥 오픈된 걸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또 계약도 장기 계약이 아니라 이 타임 차트로 짧게 타임 차트 계약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나 이런 DNA를 가지고 또 가계의 어떤 전통을 가지면서 도전적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자신감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영업에 적극적인 그런 어떤 영업에 바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교수님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리스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또 지금 몸소 지금 해양대에 계시니까 그리스의 어떤 해양 교육 관련 제도나 우리가 좀 그런 내용에서 한마디 좀 더 우리가 달리하는 게 있다면 요즘 또 해기사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 말씀 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경 교수님 혹시 좀 미리 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 이재근 사장님 계세요? 이재근 사장님? 이재근 사장님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러시면요. 오늘 여기 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한 2분 정도 질문을 하시고 이기환 교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누구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창근 사장님, 예. 사장님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됩니다. 유 사장님 마이크. 예, 유 사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마이크. 들리세요? 예. 네. 지금 저 관심사는 선주업이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한국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지난번에 김 교수님께서 칼럼도 하나 쓰시고 해서 잘 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전기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선에서도
해운사들은 자사선이나 용선이나 이런 걸 움직이긴 하지만 또 그게 필요가 없을 때는 또 용선도 주고 또 자사선인 경우에 또 S&P도 하고 그래서 선주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그리스를 선주들을 보면은 거의 라이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크나 유조선에서 상당히 강하고 또 특징이 그 패밀리 비즈니스고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고 그런 노하우가 전수되는 것들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좀 틀리다. 아까 모두에 제가 축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기업에서 거기에 경영진의 임기가 짧고 그것이 투자를 해서 회수하는 기간이 긴 이 해운업의 특징으로 봐서 고려하면 이 선주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대기업에 적합한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안 대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것은 우선 교육을 학생 때부터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뿐 아니라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패밀리 비즈니스로 대대로 이거를 물려주면서 노하우를 전수시킨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하지. 단기적으로 돈 벌고 이거 손 턴다. 이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이 선주업에 임한다는 것은 극히 그 교육에 있어서 낭비가 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시점서부터 뭐 그 그리스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또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가서 퍼밀리제이션을 시키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고 또 그 회사가 키울 수 있는 금융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가 맞물려졌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 한국에 와서 야 이거 내가 한번 선주업으로 갖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배가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자금력이 있어야 될 때 그때 금융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가 또 그러한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서로 도와줄 건가 본인이 이제 또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다음 제너레이션에 자기의 노하우를 그걸 이제 승계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금융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예, 예, 좋습니다. 저 유창건 사장님 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한 분만 더 저 질문 받고 이기환 교수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황진애 박사님 오랜만에 들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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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 예. 김두현 항해사님. 예, 오랜만이에요.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배 타고 예,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네, 선박 지금 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는 하선을 하고 휴가를 아, 받았습니다. 휴가 중이시구나.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제가 배운 바로는, 저희 해운회사 같은 경우는, 외부 자본, 즉, 은행 자본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해서, 선조업을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지금 발달한 선조업을 저희 한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선조업의 금융 자본을 끌어오는, 즉, 선박을 구매할 때 금융 자본을 어떻게 끌어오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하고 그것을 저희 나라 실정에 맞게 조금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 선조업계에서는 그 금융 자본을 어떻게 끌어오고 그 선박을 구매할 때 본인들 자본하고 은행 자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내부의 김 교수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예. 드릴게요. 이 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이 선주업을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는 대형 선사들도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이 선주업은 전문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같이 믹스로 섞어서 하는 데가 누구냐면 MSC하고 CMA입니다. CMA, CGM. 그런데 MSC의 디아고 아폰테나 이 아폰테 회장의 출신이 이 선주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의 몸집을 엄청나게 키웠지만은 이 사람들은 S&P에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CMA, CGM도 시작 자체를 조그만 선주업으로부터 시작됐던 사람들이라서 지금은 뭐 컨테이너로 세계 1등, 3등 정도를 지금 달리고는 있지만은 역시 바탕은 선주업의 S&P에 강한 회사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정말로 지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 HMM도 키워가면서 더 사이즈가 크면 이런 S&P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논의나 토의가 좀 깊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기현 교수님, 예, 예. 예, 토론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안대선 말씀 중에 뭐 거의 대부분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유학을 보내서 좀 우리가 학생들이 그리스 그 해운계와의 접촉점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은 짧은 기간이나마 저희 학생들이 그 1월 달에 가서 한 달 정도 이래 있다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대학을 졸업한 제자들 중에서 이미 그리스 대학에 2명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한 명은 여학생인데 거기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스 청년하고. 그래서 아기도 지금 아들 2명 낳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남편하고 이게 선박 수리업을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 친구는 지금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가정에 밟고 이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그리스 해운 2세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하면은 영국의 그 카스 비즈스쿨 옛날에 지금은 베이지 비즈스쿨에 그 디파트먼트 오브 shipping, trade and finance라는 그 학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마 그 유학 학생들이 한 60~70%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인들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해운계에서는 우리나라의 2세들이 글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면은 금융권에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쪽에서 석사를 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제가 그 할 때 우리 안대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임수석 대사님 그때 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 학생들도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학생들을 우리 조금 단기적이라도 여기 연수를 받아서 우리 조선소나 인데 좀 견학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안광은 사장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다가 코로나가 오고 그래가지고 좀 스탑이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그리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가 조금 교류를 하는 그런 차원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제가 학생들이 가는 데가 그리스 아테네 경제 경영 AUEB거든요. 아테네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입니다. 그 대학에 지금 그 카부사나스 교수라는 분이 이 해운금융에 굉장히 세계적인 스카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엽 박사님이 말씀 그리스 해양교육제도 이런 거는 저는 그 회계사 교육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키오스인데 이런 곳에서 회사 관련 대학들이 있고 특히 에게 대학 같은 경우는 해운 경영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에게 대학이 에게 대학이 여러 군데 그 학교 이런 캠퍼스가 있는데 특히 키오스 있는 대학은 디파트먼트 오브 머리타임 트랜스포트 이거는 그 키오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쪽은 에게 대학이 상당히 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회계사 교육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 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김민희 교수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기선 같은 다나우스가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선의 그 선주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를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이 운항 안 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아마 H&M도 그 다나우스에서 용선에서 쓰는 걸 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던데 잠시 한번 방문해 보기도 했는데 여튼 우리나라도 그 자본이 여유가 있는 어떤 그리고 또 해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선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는 아까 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S&P 시장이라든지 해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잘 돼 있는 그런 어떤 자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일반 창업에 대한 금융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를 통해 가지고 창업금융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해운의 창업은 배 한 척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일반 창업과는 많이 다른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선박은 자기 자본 어떻게 보면은 COA나 이런 것들이 TC가 잘 되면은 용선이 돼 있으면은 10% 30%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배 하나 구하는 거는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선이라든지 운송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특히 이제 해운계에 종사하던 젊은 친구들이 한번 시도할 때는 가능한 그런 어떤 자문은 얼마든지 있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기 마지막에 우리 김두현 항해사님 말씀대로 그리스 선조들 같은 경우는 제 책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그리스는 아무래도 그 경제 규모가 적고 그러다 보면 금융시장이 약합니다. 그 규모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선박 자금의 한 70%는 외국으로부터 외국 금융계로부터 조달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알파은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피레우스 은행 이런 내셔널 뱅크 오브 그리스라든지 이런 은행으로부터 이제 조달하는 게 20% 3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선사들이 이제 그 좋은 실적을 내고 또 세계적으로 제일 경쟁이 있다 생각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유럽의 많은 그 금융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그리스에 그 지점을 내고 있고 또 지점은 없더라도 선박금융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선주들은 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이 하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 난 책자에 보면 그런 데이터 좀 있고 또 페트로핀이라는데 조그만 리서치 기관에서도 그리스 기업들의 선박금융에 대한 데이터들이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무료 뭡니까? 이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 자료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은행을 통해 한다는 그런 자료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제 책자에 좀 소개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예. 오늘, 제 2강 이걸로 마치도록 하는데, 그 인사 말씀은 그 배재훈 사장님이 오랜만에 들으셨습니다. 그 2주 뒤에 또 발표도 하실 텐데, 혹시 배재훈 사장님 지금도 계시면은 그 인사 좀 해주시고, 또 선박금융을 대표해서 최재홍 그 선배님도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뭡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수고하시는 그 태도에 아주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고요. 아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아까 우리 유창헌 사장님도 그리스 선주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반도 국가로 회원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뜨거운 어떤 그런 향학열이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 약간 좀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김인현 교수님께서 젊은 사람도 많이 참가해가지고 저희 나라 해운업이 계속 발전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최재형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래 이 휴지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두 분께서 해주셔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오랜만에 좀 뇌 활동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음 우리 발표 유창건 사장님과 이제 배재훈 사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일본의 교수님과 우리 이기환 교수님 강의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토론 참석해 주신 분들도 참 좋았고요. 또 이수경 교수님도 또 새로 들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새로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정리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김연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